중국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2024년 10월 중국 CCTV의 인기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진상탐구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 최고 영향력을 자랑하는 시사 기자 러젠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뒤 생방송 도중 상상도 못한 고백을 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던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 뉴스에서 본 것과는 너무 달라요.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인들에게 보여준 한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순간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했어요. 러젠이 배신했다. 한국에 세뇌된 거 아냐? 그가 본 한국은 조작된 것이다. 수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러젠 한국 취재는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심지어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들은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며 그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후 저도 비슷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밍입니다. 중국 국경에서 태어나 언론계에서 활동해온 34살의 기자예요. 명문 베이징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하고 CCTV 국제부에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권역을 담당하며 주변국 취재를 주로 맡아왔죠. 한국, 솔직히 예전엔 별 감흥 없었어요. K-팝, K-드라마 솔직히 좀 과장된 문화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을 다룬 자극적인 뉴스들을 보며 늘 한국은 혼란스럽고 위선적인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우리 뉴스룸에서는 한국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주로 다뤘거든요. 정치 스캔들, 사회 갈등, 경제 위기, 그런 뉴스만 보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였던 것 같아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좌우명을 붙여놓았을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얘기가 나오면 한국, 어차피 미국의 꼭두각시 아냐? 라며 웃어넘기곤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봄 한국 정치인의 실언을 다룬 특집 방송을 제작했을 때예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허울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다뤘죠. 그때 우리 부장이 샤오밍, 이런 기사 좋아. 젊은 기자들이 애국심을 가져야지라고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서도 비슷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TV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는 항상 한국? 그 나라 곧 무너질 거야 라고 단정 지었고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했죠. 가족들과 함께 한국산 제품을 볼 때면 중국산보다 비싸기만 하지라며 무시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샤오밍 기자님,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내부 조정이 완료되었으니 준비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해외 취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메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러젠 선배의 특별 지시였던 거예요. 그는 최근 한국을 다녀온 후 중국인들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를 그 첫 번째 기자로 선택한 겁니다. 편견에 갇힌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경쟁국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한국에 가게 된다고요? 러젠 선배가 직접 다녀온 바로 그 나라에 출발 전날 밤 동료들과의 송별회에서 한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샤오밍, 너무 진실만 보고 오지 마.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이야.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객관적 취재라는 미션을 받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도 제 목표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입국 절차가 너무 간단하고 공항 내 직원들이 한결같이 친절했거든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제 여권을 스캔하던 직원은 심지어 환영합니다라는 한국어 인사에 덧붙여 유창한 중국어로 이렇게 말했죠. 중국에서 오셨어요? 긴 비행이셨죠. 좋은 취재 되세요. 이거 대본 아니죠? 중국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무표정하게 검사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친절함은 낯설었어요. 특별 대우인가 싶었지만 주변을 보니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모두 같은 태도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공영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도로에는 경적 소리가 거의 없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사람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은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북적이는 혼란의 서울 맞아? 특히 놀라웠던 건 버스 안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제 앞에 탄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에 비틀거리셨죠. 그 순간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즉시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하고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답했죠. 중국에서도 물론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지만 제가 놀란 건 그 자연스러움이었어요. 마치 일상의 일부처럼 카메라가 없는데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중국에도 편의점이 많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차원이 달랐어요. 신선한 도시락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 작은 친절에도 어색함을 느꼈죠. 이게 다 쇼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취재차 방문했다는 걸 알고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기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이틀 후 저는 예정된 인터뷰를 위해 한국의 한 스타트업 본사를 방문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영어가 서툰 저를 배려해 통역사를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회의실에 앉은 한국 직원들은 전부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필수예요. 우리 팀원들은 모두 영어 회화 가능한 분들만 뽑았어요. 저는 순간 지난달 북경본사 회의에서 팀장이 영어 말고 중국어에 집중하라고 외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왜 우리에겐 세계를 향한 시선이 없을까?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오전 9시에 시작한 회의는 정확히 10시에 끝났고 모든 안건이 효율적으로 처리됐죠. 회의 중간에 누군가 이건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다른 이들도 동의하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에서는 상사가 말을 꺼내면 끝날 때까지 모두 듣고만 있어야 하는데 이런 토론 문화가 낯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 스타트업의 CEO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제 질문은 다소 도발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술을 모방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CEO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모방은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중국도 초기에는 서구를 모방했고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특히 디지털 결제와 OEO 서비스 분야에서요. 이런 겸손한 태도는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알던 오만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죠. 인터뷰를 마치고 회사를 둘러보는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개발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개발 도구는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정말 뛰어난 기술이에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그 말에 저는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나라의 발전을 인정해주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 함께 간 직원들이 추천한 한식당에서 반찬이 무한정 제공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거 다 공짜예요? 묻자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죠. 네, 한국에선 기본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요. 중국에선 음식이 부족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항상 내 목을 먼저 챙기게 되는데 이런 문화 생소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식사 중에 한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대답하기 난처했어요. 경쟁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자 그 직원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중국을 경쟁국으로 봐요. 하지만 동시에 배워야 할 나라이기도 해요.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경쟁이 꼭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 우리 미디어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관점이었으니까요. 취재를 계속하며 점점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부분적인 이미지일 뿐, 진짜 한국은 훨씬 깊고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요. 취재 일정이 없던 하루, 저는 혼자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느낀 첫 인상은 깨끗함이었어요. 중국의 지하철도 깨끗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질서와 정숙함은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안에서 통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옆에 앉은 한 중년 남성에게 물었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면 안 되나요? 그분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는 편이에요. 배려의 문화라고 할까요? 개인의 편의보다 집단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이런 문화가 낯설면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을 나와 강남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테이블마다 조용히 노트북을 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죠. 음료를 주문하며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회사 경비 처리하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경비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카페는 주로 친구들과 만나거나 데이트하는 장소인데 이곳은 마치 작은 사무실 같았어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계속 걷다가 우연히 한 공원을 발견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원이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잔디밭에 앉아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공원에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잔디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 노인 분께 다가가 물었어요. 여기 앉아도 되는 건가요? 그분은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공원은 시민들의 것이니까요. 다만 떠날 때 깨끗이 정리만 해주세요. 공원을 지키는 경비원도 없고 그저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이런 문화가 신선했어요. 저녁이 되자 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직장인들이 퇴근하며 곳곳에 있는 작은 술집들로 모여들었어요. 호기심에 한 포장마차에 들어가 봤는데 옆자리에 회사원들이 반갑게 말을 걸어왔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 소주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건 그들도 한국 언론을 통해 중국에 대한 부분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로의 나라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며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실제 모습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취재 3일째 저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중국의 대학 캠퍼스와 비교하며 둘러보던 중 한 학생 그룹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취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 그룹이었죠. 한국에서 취업은 정말 어려워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토익, 자격증, 인턴십 경험까지 끝없는 스펙 쌓기의 연속이에요. 한 여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렇게 어렵다면 왜 꼭 대기업에 가려고 하나요? 중국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자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안정성이죠. 한국은 아직도 평생 직장 개념이 강해요. 부모님, 세대의 영향도 크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창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 학생들의 눈에서 저는 중국 젊은이들과 비슷한 고민을 발견했어요. 안정과 도전 사이의 갈등, 부모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 어쩌면 젊은 세대의 고민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학 식당에서 그들과 점심을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중국 젊은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솔직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진실을 말했어요. 중국 젊은이들도 성공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요즘은 평형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일과 삶의 균형. 탕핑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성공보다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한국에서는 소확행이라고 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MZ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이죠. 서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지만 우리의 고민과 희망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왜 뉴스에서는 다뤄지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다른 점만 강조해왔던 건 아닐까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고향 중국의 시장을 떠올렸어요. 활기찬 목소리로 물건을 파는 상인들,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냄새. 이런 정겨운 풍경은 국경을 초월해 비슷했어요. 한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중국어로 숫자를 세며 가격을 알려주셨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왔고 아주머니도 함께 웃으셨죠. 언어는 달라도 웃음은 같다는 걸 느꼈어요. 또 다른 날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취재하던 중 한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3대가 함께 사는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우리 중국의 가족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가족 행사의 중요성. 이런 가치관은 중국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중국과 한국은 이웃이잖아요.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죠. 그 순간 저는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경쟁과 갈등만 보도했지 이런 깊은 문화적 연결고리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전통 마을들이 관광지로 변모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어요. 서울 북촌이나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 전통 가옥 안에 현대적인 카페나 갤러리가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조화롭게 느껴졌어요. 한 한옥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통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숨 쉬게 하죠. 전통은 보존만 하면 죽고 변화만 추구하면 정체성을 잃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전통 마을들이 종종 완전히 재건되거나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테마파크처럼 변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접근법은 더 유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통에 대해 가지는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 음악을 현대 음악과 융합시키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중국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영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포럼에 참석한 후 저는 인터뷰 차 만난 한국 기술 창업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날의 한식당은 모던한 인테리어의 분위기도 좋았고 모두 즐겁게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벌어졌어요. 갈비찜을 먹던 중 어금니 쪽에서 딱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입 안이 시큰거려 손을 대보니 예전 중국에서 치료했던 임플란트 부위에서 뭔가 빠진 듯 했어요. 순간 식은땀이 났죠. 어떡하지 병원? 여기서 당황한 저를 보고 옆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인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통증 있어 보이시는데요. 저는 그냥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그분은 단호히 말했어요. 지금 바로 치과 가시죠. 근처에 24시간 치과 있어요. 치과를 바로 가자고? 중국에서는 예약만 몇 주, 대기만 몇 시간. 게다가 외국인은 절차도 복잡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골치 아파요. 저는 그 제안이 한국의 과잉 친절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도와주려는 건가 라는 오해까지 들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젊은이는 제 손을 잡고 정말로 근처 치과로 함께 걸어가 준 거예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도심 한복판에 불 밝힌 치과가 열려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진료의 질과 속도였어요. 접수해서 진료까지 10분도 안 걸렸고 의사는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완벽하게 재처치해줬어요. 통역 앱 하나로 모든 소통이 문제없이 이루어졌고 치료 후 계산서를 보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진료비 이게 전부예요? 중국에선 같은 처치에 두세 배는 들 거예요. 더구나 외국인에게 이 정도 배려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계산대에서 제가 멍하니 서 있으니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저희는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해요. 국적에 상관없이요. 치과에서 나오며 함께 해준 그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외국인인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내가 외국에 갔을 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복잡한 계산이나 의무감이 아닌 단순한 인간적 배려였던 거죠. 역시 뉴스에서 보던 한국이 전부가 아니었어. 저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전달했던 한국의 이미지는 얼마나 진실에서 멀었던 걸까요? 중국 시청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만들어낸 편향된 인식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생방송 준비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전달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편집하고 강조했던 수많은 뉴스들이 떠올랐어요. 지금껏 내가 전한 건 사실이 아니라 시선이었던 겁니다. 특히 1년 전 제가 작성했던 한국 의료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기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당시 저는 한국의 한 대형 병원 사고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비판했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직접 그 시스템의 효율성과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외국인인 저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치료해준 그 모습은 제가 그린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취재 노트를 읽어보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가 작성한 취재 계획서에는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 분석, 사회 갈등 현장 취재, 중국 기술 모방 사례 조사 같은 항목들이 빼곡했어요. 모두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주제들이었죠. 그런데 실제 취재 내용은 달랐어요.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따뜻한 인간관계, 전통과 현대의 조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순된 두 문서를 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 보도가 아니라 선동을 한 건 아닐까?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 경제의 위기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준비해야 했어요. 편집장은 특히 한국의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저출산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했었죠. 하지만 지난 2주간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제가 본 한국은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희망과 따뜻함, 그리고 혁신의 에너지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생방송 2시간 전, 저는 호텔 로비에서 러젠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제 고민을 이미 예상했던 듯 했어요. 샤오밍,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나도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배, 제가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제가 정말 본 한국을 있는 그대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러젠 선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는 기자야, 샤오밍. 기자는 진실을 말해야 해. 결과가 어떻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원래 준비한 대본을 모두 지우고 제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원고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생방송 당일 스튜디오의 붉은 불이 켜지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 4, 3, 2, 1점. 전국 수백만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저는 입을 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오밍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특별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취재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디렉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정직한 나라입니다. 물론 문제도 있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한국의 발전은 우리에게 경쟁이 아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성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짜 한국입니다. 그 말이 전파를 타던 순간 중국 전역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댓글창은 폭발했고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제 이름으로 가득 찼어요. 샤오밍이 미쳤다. 한국의 스파이냐? 애국심이 어디 갔나? 하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기자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어요. 생방송이 끝난 후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불려갔어요. 예상대로 그는 격노했어요. 샤오밍,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방송국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파했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편집장님, 제가 본 진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기자로서 저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의무? 내 의무는 국익을 위한 보도야.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방송국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 그날 밤 저는 회사로부터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어요. 사실상의 해고였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들은 제 가족까지 공격했어요. 며칠간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외의 지지도 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용기 있는 기자라는 평가와 함께 제 방송 클립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놀랍게도 한국 미디어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저는 갑자기 국경을 넘는 진실의 전달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가장 의외였던 건 휴직 2주 후 러젠 선배로부터 온 연락이었어요. 샤오밍, 용기 있었어. 나는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젠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할 때야. 그는 저에게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교류를 다루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방송국 외부에서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생계가 불안정해질 것이 분명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제가 믿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따를 수 있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저와 러젠 선배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제목은 단순했어요. 나는 한국을 오해했다.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도 함께 촬영했어요. 서울의 밤거리와 베이징의 후통골목, 부산의 바닷바람과 상하이의 강변, 한국의 시장과 중국의 시장, 두 나라의 모습을 나란히 보여주며 차이점 못지않게 유사점도 많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배우자.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모습, 중국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중국 친구들도 우리처럼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시험 스트레스, 학원 다니기, 완전히 똑같아요. 그 장면을 다큐에 담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다큐멘터리 제작은 순탄치 않았어요. 자금 부족,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의 거부, 때로는 당국의 간접적인 압력까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6개월 후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이라며 지지해 주었고 한국에서도 용기 있는 중국 기자들의 진솔한 시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제 부모님의 반응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한 기자가 되었구나.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지 2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엔 한국 언론사의 초청으로 미디어가 국가 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죠. 서울 시내의 한 강연장에 서서 수백 명의 한국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상황이야. 강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의 생산자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해의 다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분열이 아닌 연결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강연 후 여러 한국 언론인들과 대화하며 저는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국에 대한 보도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다는 것, 정치적 긴장이 미디어 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결국 양국의 언론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였어요. 한 달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놓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다시 올 거지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땐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기 위해 올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같이 가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한국은 따뜻함과 정직함으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한국을 뉴스 속 이미지로만 판단하고 있었다면 꼭 한번 와보세요. 당신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진솔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한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샤오밍의 국경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문화적 충격이나 편견이 깨진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